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후보 수락연설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린 지상명령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네, 예상을 했던 대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89.77%. 네.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승리죠. 예. 지난 이제 호남 경선에서 이미 압도적 승리는 뭐 확정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호남에서 이미 90%에 가까운 득표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도 그 추이가 바뀔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호남에서 이미 일단락된 마지막 최종적인 확인 작업이었다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9대0 같은 8대0이다. 뭐 9대0이라 할 수는 없죠. 89.77이니까 예. 8대0이죠. 예. 그래서 반올림 하면 안 되나요? 뭐 이제 숫자 앞자리로 따져야 예. 되니까, 그래서 9대0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늘 8대0 정도 여지를 남겨놓는 거.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100을 다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통해서 들어올 곳을 남겨놓는 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정치에 의해서 사실상 말하는 통합의 어떤 본질 아닐까요? 그래서 좀 빈자리를 남겨놓는다. 예. 라는 여백의 미를 따졌을 때는 좀 수치는 89.77이라 말하기 좀 그러나 8대0으로서 본인이 통합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 보면 일단은 민주당 내의 당원들이 그의 가능성에 손을 내밀었고요. 일단 제일 큰 공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세론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총통 추대식 아니냐 이렇게 또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21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4년 정도 계속 대선 레이스 하던 분이에요. 예.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아까운 표차로 낙선을 한 데다가 그 직후에 2번의 당대표 당선, 2번의 국회의원 이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인 몸집을 그때보다 더 불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1극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말 그대로 그냥 추대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90에서 조금 빠지는 89.77%인데 결국은 뭐 결과나 뭐 수치에 큰 영향은 없다. 다른 두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6월 3일 본선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의 여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 비난만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는 연구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 경선이 끝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후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김동연 후보, 죄송합니다. 김경수 후보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수락연설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단어 또 이제 몇 번 나왔나 그거 세잖아요. 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통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의도하면서 쓴 거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다음 숙제는 통합이다.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과 극단의 정치겠죠. 분열과 극단의 정치가 초래한 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비상계엄, 내란의 사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닫던 정치가 그거를 정치로 극복하지 못하고 군을 동원해서 뭔가 힘으로써 정치를 풀려고 했던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치가 이념의 이 대립을 떠나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진보 보수의 영역을 떠나서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민생이 잘 살 수 있다면 통합 이 길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이념을 다 떠나서 이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통합이 가장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 14번, 희망이 13번, 진짜 대한민국이 10번, 민주주의가 9번, 내란이 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주요 단어에서 통합이 14번이라 언급할 정도로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통합이라는 저 키워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아주 오랫동안 대선 국면에서 활약을 하신 주로 보수 쪽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의 책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영입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통합이라는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쓰면서 정부 운영을 하겠다. 본인이 당선될 경우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수 쪽의 이 논객들 두 분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한 거 그것이 또 알려져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고 시간도 본인에게는 뭐 유리한 국면만 전개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쪽의 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본인이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당선이 될 경우에 뭔가 통합 행보 또 보수 쪽 분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 영입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아침에 그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제안을 하셨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뭐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보수의 책사라는 타이틀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조언 플러스 고언. 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인데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가 2012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했을 때 국민통합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수 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 연설을 했지요.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에서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쓰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윤여준 장관이 당시도 통합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였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 앞서 이재명 후보도 보면 본인의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14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통합의 연장선상에서의 상징성 플러스
중도와 보수의 어떤 확장성 예.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겠다는 뭐 어떤 결정하에 윤여준 전 장관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장관도 좋다. 당신이 통합을 하겠다면 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겠다. 서로 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보수 농객인 정규재 주필도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상당한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난 인연이 있기도 한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의도라기보다 사람을 네. 한번 만나면 그 전에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예. 갖고 있다가도 뭐 좋게 바뀌는 게 거의 상례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이재명이 아니었구나라는 소회를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 수락연설을 보면 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를 대표적으로 공격해 줄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산하면 한 표가 아니라 두 표가 가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멀찌감치 앞에 출발선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경선 중간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예. 증오 적개심 표현도 없다. 상당히 좀 호평을 한 건데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좀 변한 그때도 걸까요? 뭐 나온 예. 언론에서 보도된 것대로 통합, 예. 이념을 버리고 실용으로 가겠다. 민생으로 가자. 보수 진보 이제 그만 나누고 서로 힘 합칠 사람들은 합치자. 따지고 보면 이것도 통합의 일환이잖아요. 예. 아마 그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도 통합이라는 얘기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이 진정성을 좀 느낀 진정성을 걸까요? 느낀 것이죠. 얘기했을 그러니까 때? 예를 예. 들면 정규재 뭐 주필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만 듣고 안 만나고 있었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듣기로는 뭐 뿔이 나고 입만 열면 막 욕설을 매벗고 이런 악마화가 된 덫이 씌워진 부분만 상상하고 있다가 예.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식사를 해보니까 아닌데 내가 상상 속에 생각했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나와 함께 뭔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은 또 크지만 별 기대 없었는데 뭔가 괜찮으면 또 이게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윤여준 전 장관까지 영입해서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까지도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용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이런 행보들은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파격적이면서도 유효한 어떤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통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토론회에서도 밝혔는데 정치 보복 안 할 거다. 내가 계속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보수 쪽의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정치적으로 좀 핍박을 받은 이미지가 많고 재판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권력을 쥐게 되면 분명히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예.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분명히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글쎄요, 권력이라는 것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물론 이재명 대표 당선 아직 안 된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예.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단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어떻게 좀 이재명 후보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예. 뜻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의 사법 권력으로 죄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정치 보복이다. 예.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예.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의 가장 표본적인 명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 그건 하지 않겠다. 예. 다만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범죄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보복과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죄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 통합 차원에서
지었던 죄를 봐주는 거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는 별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어서 드러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를 하되 그 예. 이상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적을 제기하려는 없는 죄 만들어서 터는 식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이거 같습니다. 죄가 원래 있는 것과 없는 죄를 만든다. 이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게 과거에 정치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정치 보복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할 거라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저 얘기를 한다는 건데 역으로 보면 본인이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래서 자꾸 윤 전 대통령 언급을 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치보복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예. 그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뭐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지금 뭐 전원의 합의체 그 심리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박지원 의원이 워낙 이제 정치 예. 업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예. 아니면 뭐 법조 주변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예. 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있을 때 예. 그 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대 3이다, 4대 4다, 예. 8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예. 있으나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예.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대법원이 2심 무죄에 대해서 예. 무죄 확정을 내릴 통계는 예. 파기환송과 파기 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예. 무죄 확정이 맞다 이 말과 예.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예.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니까 뭐를 좀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분위기를 좀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압박하는 효과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 지으려는 입장 예.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지 않고 6월 3일 이후에 뭔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예. 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이전에 뭔가 결정지어 준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 사건마다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본인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재판이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무죄냐 아니냐 이것도 있지만은 대법원이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의 의미를 봐야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더러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대법원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잘 알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선제를 뭔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표 찍어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예. 좋은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쪽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신속 진행한다는 것은 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해서
무죄 뭐 확정을 해줄 수도 있으나 예. 파기환송을 통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움직임 아니야? 이 정도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대선 전에 내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선 전에 내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대선 전에 해줘야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아니 후보 자체도 예. 이 부분을 말끔하게 털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설사 파기환송 된다 하더라도 예. 2심에서 이 부분을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선이 다 끝나고 나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할 이유는 없다.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예. 통계치로도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고 가야 본선에서 자꾸 헌법 84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런 논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본인들이 좀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예. 미리 뛰어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기왕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됐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관여 없이 정말 법률적인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 보시는 자체에서도 크게 예.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 확정을 지었고요. 보수 진영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요. 이번 주에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나가시겠다면 이번 주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예. 5월 4일까지가 공무원의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한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 그 딱 맞춰서 그러실 수는 없을 거고 출마를 결심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의미 있는 날을 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날 사퇴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된다고 하니 그럼 이제 수요일 이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이 30날인데 30날 할지 5월 1일에 할지 뭐 그 정도 택일 정도 남은 상태라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픽 좀 보시면요. 태기를 언제쯤 할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주 소장님. 지금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네. 일단 뭐 30일이 유력했는데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 접견 가능성 때문에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4말 5초 정도 되겠죠. 4말 5초. 예, 예. 그러니까 5월 3일 전인데 저는 5월 3일이나 5월 2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하고 3말보단 5초. 예, 5초가 예.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날 보면 지금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 접견 가능성이 있고 예. 트럼프 주니어도 방한하는데 저 부분을 내팽개치고 본인이 뛰쳐나온다? 저기까지 마무리하고요. 5월 초 정도에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본인을 모셨던 사람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구성이 어느 정도 소규모로 돼 있다라는 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미룰 이유도 없고 본인 것만 제대로 다 마무리해놓고 말끔한 기운으로 5월과 함께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되는지 얼굴을 확인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의미 하지 없- 않고 나올까요?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는지만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은 부전승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의 그게 아니라 본인은 대선보다는 당에 대한 중심점을 본인의 주축으로 꾸려야겠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속에서 출마한 거기 때문에 본인 의지보다는 세력이 출마시킨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랬을 때는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걸 지켜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측근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사표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출마 신호탄입니까? 네. 예.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이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본인 정치활동은 아니겠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1단계 작업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날짜만 남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 뭐 출마 거의 뭐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한 보도를 보면요. 정대철 헌정회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단일화를 좀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경선이 지금 한창인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단일화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많은 다수의 의원들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료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 나라가 어렵고 나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갑자기 예. 나가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본인의 몇몇의 측근들과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반의 친윤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내지 다수의 의원들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 그룹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획 출마시킨 거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 근데 참 국민의힘도 딱한 게 지금 이렇게 4명 4강에서 2강 추리고 거기서 한 명이 나오는데 맥빠지게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라고요? 이게 공당으로서 기획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차라리 공당에 있는 후보를 뽑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들어와서 힘을 보태라 하는 게 이거는 맞겠는데 반대로 여기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뭐 단일화 작업을 좀 해달라는 거를 지도부에서 얘기를 나왔다는 것은 참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냐라는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금 후보들 캠프에서도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김대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예. 일품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네. 사실이라 하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님은 예. 우리 이 경선뿐만 아니라 이 대선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4명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와중에 예. 그러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게 4명의 후보들은 그럼 뭡니까? 페이스메이커입니까? 아, 예. 치열하게 토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후보 4명들이 페이스메이커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제 4분에서 2명으로 추리거나 또는 1명으로 과반되면 그 투표하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한 번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는 준결승이라 생각하고 결승에서 이재명 대표랑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준결승이 준결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거기에 대한 당의 방침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원로와 통화를 통해서 뭐 사적 인연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 뭔가 뭐 후보를 만들어달라. 단일화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과연 당에서는 그럼 이 경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모두 후보들이 아직 이 경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경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후보들 방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이런 보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보들 힘 빼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후보들도 토론회 때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한덕수 다 오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에서는 이 경선이 곧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사전 조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통화가 사실이라고 인정을 예. 한다면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품어서 우리가 뭔가 이재명 후보와 다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연결고리로 정대철 상임고문과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였다면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거는 뭔가 모종의 뒤에 전략과 어떤 기획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막바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권 지도부에서
오랫동안 이걸 기획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저는 향후에 국민의힘의 2강에서 1강으로 좁혀진 그 후보와 지금 지도부와는 정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한다면 그 디데이가 언제가 될지 이제 주목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놓고도 후보들의 셈법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다른 후보들은 처음에는 완전 반대를 했었습니다. 모 후보는 H모 후보는 저보고 해당행위자라고 욕까지 했었습니다. 왜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 후보를 접촉하느냐, 해당행위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H 후보는 저한테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후보가 가장 적합한 분이다,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한 대로 할 겁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을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 입문 결심은 개인적인 거니까 누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예.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에 어허. 함께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안 되고 바람직하진 않는데 나오면 단일화는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일화는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제일 진정성이 있다라면서 H 두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관련한 이 유권자들, 그분들에게 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더라도 단일화에 열려 있으니 예.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예. 얘기인데,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 밖에서라도 출마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 분의 지지율을 합쳐도, 양쪽을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예. 나가면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기려면은.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조금이라도 압박을 해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이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4말 5초 요 사이에 출마를 강행을 한다면 이 얘기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겠죠. 이제 방식 가지고, 단일화 방식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단일화 전에도 보면 문구 하나 갖고도 며칠씩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력이냐, 예. 적합도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단어 몇 개 가지고 싸웁니다. 네. 지금 후보들 그 방식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셨지만 콘클라베 방식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경선을 이렇게 힘들게 거쳐 올라온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순순히 내줄 것이냐, 그 현실성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각자 계산법이 있을 거는 같고, 앵커 말씀대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부전승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공은 뭐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그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의 이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적극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맥이 풀리는데, 찬탄 반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찬탄파가 당내 경선을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가까스로 찬탄파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예.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붙으면
이건 어렵게 찬탄파로 구성시켜 놓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를 다시 잘못하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 따지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 내란 사태에서 2인자였잖아요, 총리로서.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구도에서의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탄파, 반탄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의 재결합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예. 두 번째, 찬탄파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5월 10일, 11일까지 물리적으로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됐다면 굳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안지 같이 원샷으로 가는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소한 사전투표지가 찍히기 전까지는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후보 무소속 때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또 촉발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5월 10일과 5월 11일 날 후보 하나로서의 단일화 과정만 추측하기 전에 그 이후에 각자 간에 뛰면서 단일화 과정도 또 생각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2명 추릴 때 민심 50, 당심 50이잖아요. 여기서 당심 50% 표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 이런 게 표심에 좀 중요한 작용의 기준이 됩니까?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별 봅니다. 상관이 없다. 결국 후보들의 얘기가 똑같을 거예요. 나는 열려 있다. 열려 나는 있다. 한덕수 총리가 예. 만약에 출마하면은 단일화 할 거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와의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박수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다. 지금 저 말씀 중에요. 김문수 후보라는 김문수라는 글자가 나오질 않아요. 예. 한덕수를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예, 김덕수인데 지금 예. 박수영 의원 발언 중에는 김문수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예. 김문수 후보 캠프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영향력이 기대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밖에서라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 모든 후보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후보로 가능하냐 요 생각은 좀 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를 제1순위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표심이 저희 당 경선에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죠. 예. 국민의힘 결선 진출자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도 좀 맞춰보시죠. 2명 누가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2H. 2H. 예. 예. 한홍. 한홍. 예. 예. 한홍 이강을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소식통을 접하는 분들은 김문수, 예. 한동훈 이 두 예. 분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가 작동을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략적인 표를 통해서 향후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한동훈은 최소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때문에 예.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 후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다 하더라도 예. 여기는 자유통일당하고 좀 가깝다고 봤을 때 예.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보수의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론의 추이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2H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영주 소장의 분석을 항상 굉장히 신뢰하는데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올라간다고. 그게요. 제가 꼭 해명 같으나 이게 패턴과 분석과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예. 그 드럼통의 문제였습니다. 드럼통의 문제였군요. 그게 변수가 예. 셌어요. 그렇군요. 드럼통 그다음에 콜드플레이에 드러머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럼통과 드러머 때문에 예. 이게 틀리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드럼통 사진의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명이 누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어떤 후보가 50%를 넘겨버릴지 그 부분은 발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32.7, 홍준표 23, 한동훈 22.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각 당 대선 주자 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48.5%고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순입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뭐 대세론 이런 게 형성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 저런 현상은 지금 오래 지속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경선을 해서 네 분으로 지금 압축이 됐긴 했지만 뭐 3강이다. 그 3강의 순서가 어쩌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상의 저 순서도 언제 조사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떤 회사에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로 투표에 가까운 저희 당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사가 여론조사하고 같겠느냐. 이제 그 그러니까 부분을 여론조사 봐야 보고는 하는데, 결과를 잘 모르겠네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 수치를 안 알려주고 순서조차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게 공직선거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누가 진출하느냐 정도, 뭐 가나다 순으로 얘기해 주니까요. 예. 거기에 근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접적인 정보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간략하게 네. 여쭤볼게요. 지금 뭐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 오차 범위 내로 네. 뭐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붙어 있는데 네. 나중에 후보 확정되면 한덕수 대행도 출마를 한다면 이 지지율이 좀 덧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덧셈은 안 되고 예.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나눠 먹기. 예.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보수층에 있어서의 중복되는 친윤 중심의 지지층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리얼미터 ALS 전화 면접이에요. ALS는 적극 지지층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차가 돼 있고요. 그 수치로 따지면 나경원 후보는 저 수치에 따졌으면 4강에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RS의 수치는 흐름을 볼 수 있으나 투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치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는 저 수치만 보고는 판세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네. 저는 그 말을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